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서양 문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통조림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무슨 병조림이나 통조림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병조림과 통조림은 사실상 그 유통기한을, 그러니까 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결국 병조림이나 통조림이 없었다면 유통기한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예,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인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더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병조림과 통조림 이야기입니다. 이 병조림이 통조림으로 변화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병조림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통조림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병조림과 통조림의 발명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군수 기술이요. 요새는 우주항공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여하튼 이 최첨단 기술이 망라된 이 군수 기술,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항공우주 기술이 이 민간 산업에 미친 영향도 더불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야기 시작은 산업진흥협회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직후에 권력을 손안에 쥔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죠. 절대왕정의 세 가지 기둥 중에 한 기둥이었던 이 군부 세력이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재 체제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와중에 이 프랑스 최고의 과학 기술 인재들을 모아서 이 프랑스 산업진흥협회를 만들게 돼요. 이 협회의 목적은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나폴레옹에게 이 과학적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군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이거나 이 공업적인 처리법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프랑스 산업진흥협회에서 12,000프랑을 상금으로 지급한다며 응모를 독려했죠. 여러분들이 이 프랑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원래 2007년이었나요? 아니죠. 한 98년 정도에 97년이겠군요. 이 유럽 연합이 이제 결성이 되면서 이 유로화로 바뀌기 전에 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했어요. 12,000프랑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공모전에 아베르란 사람이 이 병조림으로 응모하게 됩니다.
니콜라 아베르라는 발명가가 들고 나온 이 병 속의 식량도 음모작 중 하나였죠. 예, 병 속에 든 식량이라. 이게 뭘까요? 아베르는 샴페인병에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등을 넣어 이 밀봉한 다음 프랑스 산업정력협회에 이 출품을 했던 것이죠. 예, 이 샴페인 병에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등을 이 넣어서 코르크 마개로 막은 다음에 이제 촛농을 둘러서 그야말로 이 공기가 통하지 않은 이 병조림을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 부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음식의 보존과 보관 방법에 대해 아주 절실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장기간 종군한 병사들이 이 신선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계열병에 걸리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병력들보다도 이 계열병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예, 이 계열병의 원인은 사실상 신선한 야채를 이 매일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이었고요. 결국 이 병 속의 식량은 이 계열병이라는 무서운 이 적군보다도 더 무서운 이 계열병을 이 치유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니콜라 아베르가 들고 온 샴페인병을 보고 그 자리에서 12,000프랑을 결제했죠. 예, 보통 셰크를 긁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이 현금을 이 수표를 띄워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샴페인병의 쓸모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죠. 예, 니콜라 아베르의 이 초상화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예, 사실상 이 병조림은요, 이 나폴레옹의 승리를 그야말로 이 병사들보다 더 많이 도왔다.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하튼 나폴레옹의 승리를 도운 이 병조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활약하던 시기 유럽에서 전투의規模는 10만에서 20만의 대병력이 넓게 포진한 상태에서 교전을 벌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모인 뒤 교전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행군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행군을 할 때 이 앞에 병력이 약간 속보를 걷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병력들은 뛰어가야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물리나 뭐 과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여하튼 이 행군 속도라는 것이 이 앞에서 조금 속도를 내도 뭐 뒤에서는 뭐 거의 뛰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면 보통 신병들을 앞에 세우고 이 고천들이 뒤에 서게 돼요. 지휘관들이 그렇게 이 진영을 짜죠. 그러면 그냥 고천들이 날고생을 하게 되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병들이 앞에 서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너무 이 고된 행군에 쓰러지는 병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들 것을 실어서 날라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뒤에 신병을 놔두면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고천들이 대부분 뒤로
빼죠. 이 신병들에게 들으라고 하면 환자들이 그야말로 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경험들이 부족해서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좀 옆으로 샜네요. 당시 유럽의 평균적인 군대의 행군 속도가 분당 20보 내외였는데요. 하지만 이 나폴레옹 군대는 분당 120보 이상의 고속 이동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이 속보로 행군 속도가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위 부대의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가 5만 명 이상이 함께 이동하는 반면에 이 나폴레옹은 여단이나 사단 단위로 부대를 쪼개 속도를 올렸던 것이죠. 예, 행렬이 길면 길수록 이 행군 속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 사실상 이 행군하기도 쉽고 이 속도도 낼 수 있고 뭐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뒤에 병력이 뛰어가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하튼 뭐 단위 부대가 작을수록 행군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시 이 아베르가 출품했던 이 병 속의 이 식량, 이 출품작의 모습입니다. 이 코르크 마개가 없어서 그냥 하나 가지고 왔어요. 포도주 코르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요. 각 사단마다 적과 최소한 하루나 이틀 거리를 두고 이동했다는 점이죠. 위기 시 적과 하루 이틀 거리를 둔 아군 상호 간 지원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덕분에 나폴레옹은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병력을 배치해서 적을 격파할 수 있었죠. 이 나폴레옹의 부장 중에 모로우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패하는 언제나 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나 다수의 병력으로 소수를 이겼다. 예, 단위 부대를 쪼개서 이 적과 하루 이틀 거리를 두면서 이 이동을 하고 원하는 장소에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적을 격파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나폴레옹 군대에게 아베르의 병 속의 식량, 즉 병조림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신병기나 다름없었죠. 사실 아무리 용맹하고 날랜 군대라도 잘 먹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병조림이야말로 보급 체계의 혁신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배고픈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이고 소위 말하는 노략질이라는 뭐 그늘도 없는 그런 군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병조림은 보급 체계를 단순화시켰고요. 이 부대의 행군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죠. 이 당장 취사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냥 끓는 물에 중탕을 해 먹어도 됐고요. 뭐 어차피 유리병 속에 있는 거니까요. 코르크 뚜껑만 딴 채 먹는 것도 가능했죠. 조리 기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먹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군장의 무게가 가벼워졌죠. 예, 이 군장 무게가 저희 때는 거의 30kg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도 오래전 얘기를 해서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뭐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그때 목포 무게도 상당히 쓰거든요. 그런데 뭐 요새는 최신 기술로 만들 테니까
군장 무게도 아마 저희 때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을 걸로 짐작이 돼요. 거기다 총 메고 40km 하고 나면 정말 눈이 하얘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끝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용이했기에 보급 체계에 가해지던 부담이 그만큼 경감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나 보관상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점이죠. 물론 내용물에 비해 무거웠다는 점과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아울러서 똑같은 이유로 유리는 파손될 위험이 크죠.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장점에 비한다면 별로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영국은 이제 왜 프랑스군에게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론은 프랑스군이 날랭 군대다, 어쩌고 포병을 사용한다, 어쩌고,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고 본질적으로는 병조림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군의 병조림의 위력을 전쟁에서 확인한 영국군은요, 이 발명품의 벤치마킹을 검토하게 됩니다. 식량의 보존 방법은 당시 군대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영국군 군 지휘관들은 당시 과학협회나 기술인협회에 협조 공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죠. 프랑스식 저장식품, 일명 병조림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식품 보존법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영국식 통조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프랑스식 병조림인데 잘못 썼군요. 죄송합니다. 이 조리된 음식을 유리병에 넣고 이 중탄된 상태에서 코르크로 입구를 막고 이 촛농으로 밀폐를 시키면 프랑스식 병조림은 완성됩니다. 새로운 게 없죠. 유리병은 원래 있는 거고요. 샴페인병으로 있는 거고, 포도주병으로 있는 거고, 거기다 코르크로 마개를 이제 집어넣고 촛농으로 밀폐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진 않아요. 아주 쉽죠. 다시 말하면 벤치마킹하기는 쉬웠지만 영국은 이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보존 방법, 즉 가볍고 튼튼한, 이 병조림이라는 것은 무겁고 이 병이 깨지기 쉽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식품 보존 방법을 개발하려고 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이 양철 통조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국식의 가볍고 튼튼한 보존 용기를 개발한 이는 이 런던 출신의 기계공이었던 이 피터 두란드입니다. 병조림을 대체할 용기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이 튼튼한 철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철은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이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로 설령 용기를 만든다 해도 문제는 뚜껑에 있었죠. 뚜껑을 어떻게 열까요?
코르크막에야 잡아당기면 열린대지만 인부초를 어떻게 하죠? 코르크마개를 쓰고 총롱으로 밀봉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더더욱이나 철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용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듀란트는 홍차의 통에 착안해 세계 최초로 양철 통조림을 만들게 되죠. 이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주석캔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10년 통조림 제조에 관한 특허를 듀란트가 제출하고요. 영국의 한 회사에 이 아이디어를 팔게 되죠. 이 1812년 템즈 강변의 버먼드 지구에 세계 최초의 통조림 제조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뭐 버먼드 땡땡 뭐 주스 뭐 이런 거가 요새 또 상표로 나와 있는 걸 보는 게 있는데요. 버먼드 통조림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딸려면 상당히 어렵죠. 어렸을 때 이제 과일 통조림 하나 먹으려면요. 온갖 연장이 다 필요해요. 이 끓이나 혹은 가위를 이제 통조림 위에다 놔두고 이제 망치도 필요하죠. 망치를 두고 때려서 이 안에 내용물을 그런데 한 군데만 뚫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두 군데 뚫어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때는 정말 맛있었죠. 피터 듀란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철 통조림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통조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요. 이 영국의 주석광산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1850년대 말 이 재질이 그에 따라 강철로 바뀌게 되죠. 이 강철 통조림으로 바뀌면서 이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지만 대신 이 모양이 변형되기 쉬웠다는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형을 막기 위해 모서리에 둥근 테두리를 덧붙이는 이 방법을 컨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요즘 통조림도 종이 라벨 밑에 가려진 부분이 물결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통 과정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이 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통조림 안쪽을 보면 바깥쪽을 보면 안쪽과 바깥쪽이 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변형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철 주석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캔 하나 따는데 정말 힘들어요. 뭐 오래된 뭐 경우에 따라서 끌, 칼, 뭐 가위를 위에다 놔두고 이제 망치질을 해야지 열리는데 참 원시적이죠. 신석기 시대 사람도 아닌데 온갖 장비가 다 필요해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가위나 끌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낭패가 되죠. 그야말로 입맛만 다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1824년에 윌리엄 에드워드 페리경이 이끌었던 영국 탐험대는요. 이 북대서양 항로 탐사길에 이 구운 송아지 고기 통조림을 비상식량 삼아 챙겨가게 되죠. 예, 여기서 이 송아지 고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이 송아지
먹는 게 아닌데 이 서구권 사람들은 이 송아지 고기 아주 좋아해요. 뭐 어린 양고기 뭐 아주 좋아하죠. 뭐 연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기가 좀 그렇던데요. 아니 뭐 여하튼 송아지 고기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여행 가실 때 특히 유럽권으로 가실 때는 이 돼지고기가 뭔지 소고기가 뭔지 닭고기가 그 나라 말로 뭔지 정도는 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고기를 이 얼떨결에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들이 가져간 통조림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위나 끌로 윗부분을 둥글게 오려낸 다음 여시오. 예, 이거 말이 쉽지 그렇게 넉넉한 작업이 아니에요. 초기만 해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는 기능에만 관심을 쏟은 반면 캔을 쉽게 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기 때문이죠. 예, 당시 사용됐던 가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조림 어떤 이제 병조림으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통조림으로 해결이 되고 이제 경쟁은 쉽고 안전하게 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병조림에서 통조림으로 이어지는 경쟁이 일단락된 뒤에는 내용물을 쉽게 꺼내 먹는 방법에 관한 발명과 경쟁이 이어지게 되죠. 이 최초의 통조림 오프너는 굵고 이 묵직한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1860년대에는 양철로 만든 오프너를 사용했고요. 이 남북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발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주부들도 통조림 따는 것을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통조림을 따려면 뾰족한 칼이나 송곳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칫 내용물이 부스러지기 쉬워 요리에 활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에즈라 워너의 통조림 오프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조림을 따는 것을 불편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미국인 이 에즈라 워너는 이 1858년 획기적인 통조림 오프너로 특허를 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절반은 총검, 절반은 나처럼 생긴 커다랗게 굽은 날을 캔 가장자리에 대고 누르며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죠. 이 통조림 주위를 굴러가는 바퀴 달린 통조림 오프너는 이 미국인이 1870년 발명하게 됩니다. 예, 이 오프너의 등장하면서 이 통조림 산업도 많이 발전하게 되죠. 이 초기의 군용 통조림은 이 전쟁터에서 총으로 쏴 여는 일도 있었는데 이 총에 맞은 충격으로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어 먹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예, 저희 아버지나 고세대들 이제 6.25 때 중학생이거나 이 군대에 있거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통조림들이 미군 쪽에서 이 보급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상당히 애로가
잘 열리지 않아 가지고 뭐 총으로 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내용물은 고용물에 한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고용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액상 음식은 통조림으로 가공이 불가능했었죠. 하지만 이 오프너가 발명되면서 내용물도 다양해지게 되죠. 이 버몬드 이 통조림 이 세계 최초의 이 버몬드 통조림 회사의 작업장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쿠어스 이 캔맥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통조림 오프너 덕분에 음료수 캔도 가능해지게 되죠. 하지만 초기 음료수 캔은요, 음식 통조림과 똑같이 생겨서 이 적당히 구멍을 뚫어 액체를 따라 마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 가위, 온갖 연장을 동원해서 이 두 군데다가 구멍을 뚫지 않으면 이 액체, 이 뭐 주스가 됐던 뭐가 됐던 나오지가 않아요. 이 음료를 담은 철제 통조림은 더더욱이나 이 녹이 쓰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렇게 되면서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캔은 1958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듬해 쿠어스가 맥주를 작은 알루미늄 캔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죠. 예, 살짝 잡아당겨도 열리는 통조림의 시대로 들어와 있죠. 1959년 미국의 발명가 에르멀 크레온 프레이즈가 이 뚜껑에 고리를 부착한 통조림통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나오는 모든 캔들이 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리를 표시된 방향으로 살짝 잡아당기면 손쉽게 뚜껑이 열리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참치, 통조림 등에 활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조림 음료 캔은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통조림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요. 이제 새로운 이 포장 재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군수 산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주항공이 기술이 민간으로 이제 전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1980년에 등장한 미군의 신형 전투식량 이 MRE의 이 포장재로 적용된 이 레토르트 이 파우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 육군 나틱 연구개발 사령부와 레이놀즈 메탈스사 그리고 컨티넨탈 유연 포장사가 이 공동 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1978년 이 레토르트 파우치의 발명으로 식품 기술 산업성을 받기도 하죠. 이 레토르트 파우치는요, 이 플라스틱과 얇은 금속판을 적층해 만든 유연한 막으로 만든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을 이용한 살균 절차를 견딜 수 있고요. 여기에 식품을 넣고 밀봉한 다음 레토르트 또는 오토크레이브 기기로 고온으로 처리하면 내부의 식품이 살균 처리되기도 하죠. 식품의 변질을 막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요. 레토르트 용기는 기존의 통조림 캔에 비해 훨씬 가볍고 유연하죠.
병조림이나 통조림에 비해 제조 과정이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 특징에 맞춰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고요. 파우치가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음식을 익힐 때도 통째로 끓는 물에 넣어 바로 익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토르트 파우치는 PET, 나일론, 그리고 알루미늄 식품용 공합출, 이 폴리프로틸렌, 폴리에틸렌 등을 겹겹이 넣어 제작되고요. 이 오늘날 레토르트 파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군대에서 이 통조림 캔을 몰아내고 전투식량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조림 캔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가공식품의 포장재로도 널리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3분 요리가 대표적인 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군인들을 위한 식량 보존 방법으로 나온 것이 사실 병조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운송도 좀 파손될 우려가 높아 이 통조림으로 바뀌게 되죠. 이 통조림 가공이 보편화되면서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전투 식량으로 이 레토르트 파우치를 활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보여주는 것은 군사기술이 민간에 접목되어 이 즉석 요리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군수 기술이 이 민간에 접목이 돼서 엄청난 혁명들을 만들어내죠. 혁신을 만들어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이 발명품들이 민간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제인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자꾸 좀 컥컥해지네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강의를 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뉴턴을 살펴본 후에 로크와 볼테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과학혁명과 이 과학혁명의 지성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 과학혁명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지성적 영향, 아울러서 영국의 경험론이 프랑스 계몽사상에 미친 영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 과학혁명과 이 계몽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죠. 먼저 과학혁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동설이 출현한 이후에 지구는 이제 단지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게 되죠. 그것도 태양의 둘레를 도는 그야말로 행성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구 중심적인 성서의 권위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되죠.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의 과학적 업적을 종교와 절충했다는 점이죠. 자신의 업적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만물대 이 운동 뒤에 숨어있는 조화로운 신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었노라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과 종교가 절충되게 되면서 이후에 또 이 과학의 순조로운 발전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사실상 뉴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지성서적으로 더 큰 의미는 과학과 종교가 절충점을 찾아서 그 이후에 이 과학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신론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이성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성을 믿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종교처럼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 론이라는 말, 이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즘이란 말은 좀 조심해서 써야지 돼요. 이게 서구어에서 이즘이라는 것은 이것뿐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성이라는 존재가 이 제 모든 것보다 우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물질론과 간념론이 있다고 합시다. 이 간념론자들은요, 이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중요하지. 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니? 그거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정신을 더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야. 라는 주장이 지나지 않죠. 이 물질론이라는 것도 그래요. 고상한 인격, 고매한 이성, 아주 좋죠. 그거를 당연히 추구되어야지 되고, 사람이란 당연히 그런 측면을 발전시켜야지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고상한 이성이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살기 바빠서 허둥지둥하는 세상에서 무슨 고매한 이성 그 타령은 이제 먹고 산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론을 접할 때 그런 이 서구적인 개념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죠. 이 새로운 과학 법칙들이 현상계에서 보이는 사실과 사실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상계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한번 태어났으면 계속 살아야죠. 왜 늙고 병도 있고 죽어야 될까요? 잠깐만요. 한 번 굴러가는 물체는 영원히 굴러야 되는데 왜 굴러가지 않을까요? 현상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져볼래야 좀 현실계와 다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여전히 천동설의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하지 지구가 한 바퀴 휙 돌아서 아침이 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수업 시간이라면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한 바퀴 휙 돌아서 아침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사람들이 시둥그레진 눈으로 저 사람이 저 외국에서 오래 살았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해가 뜨거워진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천동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턴이 했던 일은요, 현상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조화로운 신의 의미가 깔려 있고, 그 의미는 법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한다면 과학이 새로운 신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혁명이 나타나는 무렵에는요, 이 종교에 대한 염증과 환멸의 시기이기도 있죠. 이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에 뒤이어 거의 100년에 걸쳐 벌어진 이 종교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전쟁은요, 독일의 국토를 황폐화시켰고요, 인간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종교 때문에요, 오히려 전쟁이 벌어지고 또 쓸데없는 비이성적 신앙 논쟁 끝에 사람들은 종교의 환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신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개혁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은 절대적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회 계약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더 평화롭기 때문에 지도자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곧 교체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회 계약적인 이 자연과학이 이 사회 영역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법진론적인 이야기도 횡행하게 됩니다. 당시 실험실의 실험 도구의 모습이에요. 뭐 이 시기는 과학혁명 시기에는 실험이 뭐 일상화됐다는 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귀족이나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실험 세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이 지성인의 뭐 조건이다. 뭐 요새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벤치 정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집에 구비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때 이 당시에 뭐 또 생체 실험이 또 유행을 하죠. 사람의 인체를 이 해부를 통해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장기가 어디에 달려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행렬병자라고 하나요? 행렬병자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들, 이 노비들, 뭐 생체 실험은 아니고 죽은 뒤에 해부를 하는 뭐 그런 집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학혁명의 지성적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연현상의 연구에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려는 열기가 서유럽을 휩쓰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학 도구들을 설치해 놓고 이런저런 실험들, 누가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던데,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이네. 뭐 이런 식의 이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려는 열기가 서유럽을 휩쓰게 됩니다. 이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로 보면서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법칙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인간 사회도 적용시켜서 정치나 법률이나 경제 등등의 측면에서도 그런 법칙, 즉 자연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적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뭐 거의 낙관론적 결론이란 말은 사실 뭐 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사실상 믿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로크의 인식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관념은 본의적으로 타고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거부하고요. 대신에 모든 지식은 감각작용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표현이 쭉 길어지니까 뭐 본의적으로 타고난다, 뭐 그런가 보지. 감각작용에서 생겨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관념은 본의적으로 타고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이 신분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왕인 이유는 이 본의적으로 왕의 덕성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귀족도요, 본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DNA에 귀족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귀족의 덕성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모든 지식은 감각작용에서 생겨난다. 예, 이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익히면서 앞으로 이 지식을 얻어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원래 평등한데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어날 때의 인간의 이해력은 백지와 같아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 전에 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뭐 귀족이든 왕이든 노비든 평민이든 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사물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감각의 힘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떤 것이 인간 정신 속에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다음으로 이 계몽주의를, 우리가 이 로크의 인식론을 바라볼 때요, 사실은 이러한 면보다는 그냥 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쇼킹한 주장이죠. 모두 평등하다. 태어날 때는 모두 평등하다. 뭐 타고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배워 나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이 노비에게도 그리고 노예에게도 이 귀족과 같은 교육을 시키면 귀족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계몽주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로크의 인식론은 계몽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크의 인식론에 의하면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만약 일부 귀족이 평민에 비해 무언가 우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귀족이 특별한 지식이나 덕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몽사상가들은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 가장 완벽한 귀족과 같은 지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 진보할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몽사상가들은요, 어떠한 악배든지 간에 그것은 신의 계획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고 또 인간이 바꿀 수도 있는 잘못된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의 이 낙관론은 꽁도르스에 의해 잘 드러나게 되죠. 자연은 인간의 기능을 완성시키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인류의 진보가 멈추는 것은 오직 지구가 소멸할 때까지라는 제한밖에는 없다 라고 천명하면서 이 무한 긍정사회로의 진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몽사상가들은요, 보통 현실지향적인 문필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현실지향적인 문필가, 약간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그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작곡가이기도 하고, 희곡, 이 대본 쓰는 이 희곡 작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희곡을 통해서 희곡 작가 활동을 특히 많이들 하는데요. 이 계몽사상가들이요. 왜냐하면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이라는 것은 구어체로 이 대중에게 배우의 입을 통해서 계몽사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희곡 작가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이 계몽사상가들은 대부분 이 필명을 사용해요. 뭐 디드로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이러한 이름들은 필명이죠. 이 본인의 원래 이름을 가지고 이 작품을 내게 되면 이 검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필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계몽사상가들은요, 이 우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설명을 널리 전파하고 그 당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인물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을 변화시키고자 했죠. 난해한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예, 이 어려운 얘기 아무리 해봤자 이 평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 뭐야?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민 희곡, 뭐 연극, 할 거 없이 총동원해서 어려운 표현들은 최소한 피하고 쉽게 이 글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아주 난해하죠. 그렇긴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에 여러분도 한번 사회계약론, 뭐 볼테르의 여러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걸 평민들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건 무리죠. 이 문맹률이 90%가 넘는 사회에서 평민들 보고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난해한 표현들은 최소한 없애고 이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쉽게 전달하려고 부단히 애쓰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계몽사상가들은요, 표현의 명료함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요. 때로는 논문이 아니라 이야기나 희곡의 형태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 볼테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야말로 계몽주의의 화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문학 양식을 동원해서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죠. 예, 소설, 희곡, 뭐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장르에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해진 것은 희곡으로 유명해졌죠. 오이디푸스라는 이 희곡을 통해서 문단에 그리고 연극계에 혜성처럼 한 18살, 20살 그 무렵에 등단을 하게 되죠. 이 데카르트주의, 즉 합리론의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프랑스의 이 영국의 경험론을 소개한 이 사람입니다. 그 영국의 경험론을 소개한 것도 이 젊은 시절에 거만한 귀족을 모욕한 죄로 영국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이죠. 예, 사실상 이 볼테르는 평민 출신이죠. 그런데 감히 이 귀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좀 많은 귀족이었는데, 그냥 막, 신분으로 막 누르려고 하니까, 정말 이 젊은 혈기에 욱해가지고, 귀족에게 말대꾸질하고 뭐 그랬던 걸로 이 기소가 돼서 거의 사형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왕이었던 루이 15세가 이 볼테르라는 청년이 제법 이 똑똑하고 또 이 프랑스를 위해서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젊은이로 보이는데 뭐 귀족을 모욕한 죄로 뭐 사형까지 시키는 건 너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몰래 이 영국으로 보내주죠. 이 3년 후 베이컨과 로크의 사상에 심취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이 왕과 이 평민 출신 인연들 중에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 로베스피에르와 이 루이 16세 이 두 사람이 또 될 것 같아요. 이 루이 16세가 왕세자 시절에 이제 소위 말해서 프랑스에 인류 고등학교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루이 르그랑 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이제 우등 최우수 졸업을 한 로베스피에르를 직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프랑스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 루이 16세와 함께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날의 추억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참 인연이란 게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단두대로 루이 16세를 이제 보내는데 주역이 되기도 하죠. 인생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루이 15세가 그렇게 해서 볼테르의 그 쓸모를 발견하고 일단 살려보냈고요. 이 루이 15세 시기에 관직에도 오르게 돼요.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역사 편찬관, 사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가로도 유명한 사람이 볼테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역사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볼테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볼테르와 관련해서는 역사학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역사 철학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돼야지 되는데 이 사람 책은 거의 번역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그 연구 인력도 적고 뭐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뭐 사관으로서 이 역사 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루이 14세 시대라는 책도 쓰기도 하죠. 뭐 여하튼 프랑스 사상가들의 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제거하고요. 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자극했던 이 계몽사상가가 바로 이 볼테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야말로 이 자유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악한 것을 분쇄하라. 여기서 추악한 것이란 모든 형태의 억압, 강신, 편협함이죠. 예,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증오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권력기관에 의한 억압, 종교적 단체에 의한 광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협함이었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자는 괴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편협성을 가장 혐오했고요. 그와 같은 태도가 어리석은 미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신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광신 역시 사라지며 광신이 사라지는 만큼 비참한 상태도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속 국가가 행사하는 압제적 권력을 비판했고요. 프랑스는 영국 의회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예, 볼테르의 책 중에 이 깡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책의 도입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요, 이 프랑스 학술원에 들어갈 때 이 초상화를 반드시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이 포즈를 취했던 볼테르의 모습이고요. 뭐 젊어 보이죠? 예. 그렇지만 이 볼테르는 이 계몽주의적 낙관론에 대한 수정도 작업도 하고 있죠. 명백한 이유 없이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1755년에 리스본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뒤에 이 깡디드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한한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전의 신념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게 되죠. 판글로스 박사의 어리석은 낙관주의에 영향을 받아 미래에 대해 막연한 낙관론을 지닌 깡디드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참혹한 불행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과 지진은 그렇다 해도 더욱 참담한 것은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과 약탈이었죠. 오로지 이 황금으로 된 공상의 나라 엘도라도에서 깡디드는 불행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는 성직자도 법원도 감옥도 없으며 무관한 부와 수학과 물리학 연구 기자재들로 가득 차 있는 과학 궁전뿐이다. 깡디드는 곧 엘도라도의 완벽한 평화의 권태를 느끼고 현실 세계와의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며 길을 떠났다. 아내와 함께 작은 농장에 정착한 깡디드에게 이 판글로스 박사가 이곳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세계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자 깡디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언을 가꿔야 합니다. 예, 현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가면서 가야지 그냥 이상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테르에게 삶은 완전하지도 않으며 또한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비록 삶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인간이 공허한 이론에 매달리지 않고서 생산적인 일에 열중한다면 최고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뿐인 개혁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서서히 개혁을 해 나가면서 보다 완벽한 개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개혁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대면 수업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